대한민국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줄 이야기, 르네상스적 인간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가 양승윤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법률사무소 송화의 박종경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지난주엔 빠졌지만 이번 주에 나와주신 한량에서 제일 바쁜 얀시피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지난주에 처음 나오셨다가 오늘은 아쉽게 추석 연휴 때문에 안 나오신 건지 잘 모르겠지만 워크심님은 개인적 사정에 의해서. 네네, 개인적 사정으로 귀청하셨습니다. 이번에도 간단한 근황 그리고 어떻게 한 주 보내셨는지 얘기하면서 좀 시작해볼까요? 먼저 추석 잘 보내셨나요? 두 분 다. 저는 사실 이번에 코로나라서 추석 때 어디를 다른데 이제 친척집에 가가지고 뭐 그러지는 않았고요. 개인적으로 좀 휴식의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주로 책 보고 뭐 여러 가지 생각하고 그러면서 지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해외에 살잖아요. 이것도 또 네. 커밍아웃인데 그래서 추석인지 몰랐습니다. 첫 번째로. 음. 어떻게 알았냐면은 제가 한국 주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살고 예. 있는 미국 시간으로 오후 7시가 되면은 한국 주식장이 열려요. 이제 오전 9시라서. 네. 매매를 하려고 봤는데 이제 주식 시작하기 30분 전에 호가를 걸어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추석이더라고요. 매매가 안 돼서 봤더니 휴일이더라고요. 장 자체가 안 열었죠. 네네. 그렇게 추석을 알게 돼서 부모님한테 연락을 했죠. 추석 잘 보내시고 계시냐고 그런 경험을 했네요. 얀시피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지금 뭐 할 일이 좀 있어가지고 사실 추석인지도 몰랐어요. 저도 지금 이렇게 마감할 어떤 제 일이 있어서 저 한량인데 저는 왜 이렇게 바쁘죠? 이상하네. 패션 한량 항상 얘기하지만 네네. 지금도 막 허겁지겁 일을 하다가 지금 녹화할 시간이 돼가지고 잠깐 이제 일을 미뤄두고 왔거든요. 역시 다른 일보다는 네. 이거 저희 팟캐스트가 먼저.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근황 있으신가요? 종경님이나 얀시피님? 저는 별게 없는 것 같네요. 예, 너무나 단조로운 사실 휴식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두 가지 얘기 재밌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그 BTS 다들 아시죠? 네. 왜 모를 리가 없는데 그 BTS가 이번에 그 빌보드 1위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 1위 한 건 알고 있었어요. 하도 이제 뉴스가 되게 시끄러우니까. 그러다가 이제 우연찮게 유튜브는 아니고 우연찮게 음악을 들었는데 이제 영어로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미국 용은 영어로만 다 번역을 해서 나오나 보다 했는데 그러니까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원래 원곡 자체가 다 영어더라고요. 100% 가사가. 그래서 좀 그거에 놀랐습니다. 이게 더 이상 케이팝이 아닌 게 아닌가. 그냥 팝인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음악 스타일도 저는 저스틴 팀벌레이크가 많이 생각났는데 어떤 케이팝의 그 감성보다는 되게 미국인들을 경향한 정말 그냥 미국 팝 느낌의 음악이 나와서 좀 새로웠습니다. 저의 기준에서는. 요즘에 확실히 글로벌을 추구하는 그 가수들이나 엔터테인먼트 쪽에서는 아무래도 언어적인 요소를 많이 고려를 하는 것 같네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반대로 제가 좋아하는 그 미국 가수 중에 맥스라고 있는데 그 사람 이제 노래에 BTS 슈가인가요? 제가 잘 모르지만 그분이 이제 피처링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또 한국어로 피처링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팝 음악인데 한국어 갑자기 나온다, 랩으로. 그건 또 이제 신기한 경험을 했네요. 한국 음악은 영어로 하는데 미국 음악은 한국어로 하는. 이게 정말 한 20년 전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인데 이게 진짜 세상이 좀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좀 기억이 나는 게 제가 2000년대 초반 정도 이제 외국에 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는 이제 뭐 유럽이나 이런 데 좀 많이 돌아다녔는데 그때는 정말 뭐 사람들이 한국이라고 하면은 몰랐어요.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정도였는데 잠깐 이런 식으로 뭐랄까요? 좀 한국이 이제 좀 글로벌화 되면서 한국이 다 점점 이게 선진국의 약간 문턱에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한국을 많이 알게 되고 그런 와중에 또 케이팝이 되게 전 세계적으로 유행이 되고 이제는 우리나라 그 문화 어떤 타겟층도 한국 사람만이 아닌 외국인들을 타겟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뭔가 되게 격세지감이 느껴지네요. 이게. 세상이 많이 발전하고 있고 또 동시에 한국도 많이 발전했네요. 네네. 전 세계적으로 발전한 게 사실이지만 그 중에서도 좀 한국이
조금 더 앞서 성장한 것 같네요. 평균치보다는 다행히 음, 도태되진 않았다. 그렇네요. 예. 갑자기 그리고 또 네네. 국뽕을 좀 맞았네요. 예. 아, 저희도 지금 뭐 국뽕 유튜브 하는 건가요? 아, 그쵸. 주모 불러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러면은 이건 국뽕은 아니고 오히려 좀 일본 얘기인데 제가 요즘에 이제 만화책을 좀 읽고 있습니다. 그 와인 관련 만화책인데 이미 다 아실 거예요. 그 신의 물방울이라고 되게 유명한 거 음,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제가 어렸을 때 조금 읽다가 당시에는 이제 미성년자라 술도 못 마시고 와인에 별 관심이 없어서 그냥 덮었는데 이번에 1권부터 44권까지 한 번에 다 샀거든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음. 그래서 그 와인도 열심히 좀 마시고 있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와인 좀 드시나요? 좋아하시나요? 이게 또 저는 기독교인이면은 그 와인이 필수거든요. 어, 아, 그렇죠. 네. 제가 이제 기독교인인데, 예. 그 성찬식을 해야 되니까. 음, 아, 맞다. 네네네. 그래서 와인이 포도주가 필수입니다. 네. 그러네요. 아, 너무 좋은데요. 예. 사실 그 워크숍님이 와인바를 하시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나와 계셨으면 와인 얘기 좀 하는 건데 네. 다음 주로 좀 저도 참, 미루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한 잔도 안 먹다가 그 친구가 이제 와인바를 열고 나서부터 먹기 시작했는데, 뭐, 개인적으로 요즘에 그래서 가가지고 한 잔씩 즐기고 있습니다, 사실. 좋아하시는 와인 있나요? 아니면 추천 받나요? 와인? 그 친구한테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뭐,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추천을 받았었는데, 이제 이 이름이 붙으면 어떤 와인이고 이런 거를 조금씩 알아가게 되다 보니까 이제 좀 찾아보고 좀 시키는 그런 선택권 정도? 예, 지금 그 음, 정도까지는 간 것 같습니다. 예. 근황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야인 CP님이 준비한 주제 한번 들어볼까요? 아,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주제는 과연 인간은 합리적인가? 경제학에서 주장하는 호모 이코노미쿠스란 존재하는가입니다. 음, 뭐 호모 이코노미쿠스라고 하면은 보통 우리가 경제적 인간이라고 번역을 하죠. 보통 이제 호모 사피엔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따가지고 어떤 경제학적으로 생각하는 인간을 호모 이코노미쿠스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전통 경제학에서 가정을 할 때는 인간이 합리적이고 이기적이다라고 가정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좀 살면서 항상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면서 사나요? 저는 저는 아니라고 일단 생각합니다. 경제학자이기 때문에 그러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아무래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죠. 그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주제인 스노우볼에서도 좀 약간 그런 비이성적인 행태들이 나타납니다. 예, 스노우볼이 뭐냐면 이제 일종의 이게 어떤 기업들이 은행이랑 계약을 맺은 환해지 상품이에요. 예, 환해지가 뭔가요? 이때 보통 이제 기업들이 경영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환율이잖아요. 뭐 환율이 그렇죠. 갑자기 뭐 급격하게 오를 수도 있고 급격하게 낮아질 수도 있고 환율의 변동성에 따라서 어떤 안정적인 경영을 하기 위해서 그 환율이 변동함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이상이 되거나 이하가 되면은 내가 여기다 좀 약간 보상을 받는다. 약간 이런 상품인 거죠. 한마디로 음, 안정장치네요. 그렇죠. 너무 음, 좋아지거나 나빠지거나 사실 급격한 변동은 언제나 경제에서는 부정적이니까 그런 어떤 네. 급격한 변동이 있을 때 그걸 좀 손실을 완화질 수 있는 이런 안전장치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왜 이게 스노우볼이라는 이제 이름이 붙었냐면 제가 이건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사실 저는 왜 그 스노우볼이라는 이름이 붙었는지는 잘 못 들었어요. 이 사건을 조사를 하면서. 근데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이게 약간 눈덩이가 구르면 구를수록 이렇게 막 엄청나게 불어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 상품 자체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냐면 이게 굉장히 어떤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수학식으로 교묘하게 가려져 있었는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한계가 있고 어떤 환율의 변동에 따라서 생기는 손실은 무한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상품이었거든요. 음,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환율이 좀 내려가겠다라고 해가지고 환율이 내려가는 쪽에 걸었는데 환율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손실이 무한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론상. 저희가 이제 일반인들이 그냥 볼 때는 그 수식을 보고 이해를 못해요. 그거를 누가 그림으로 그려줘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이런 손실이 납니다. 라고 이렇게 보여주기 전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원래 월스트리트 이쪽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걸 처음 이 상품을 만든 사람은 이 상품이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뭐 의도적으로 만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뭐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은행들이 중소기업들한테 이 상품을 팔았어요.
중소기업들이 회장들이 그거를 모르고 삽니다. 이 상품에 굉장히 문제가 있고 잘못하면 이게 굉장히 큰 적자가 날 수 있다는 그 가능성 자체를 인지를 못하고 이 상품을 샀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2012년에 그 중소기업 모기업 같은 경우는 1,400억 정도 손실이 추정이 되고 2014년에 이제 어떤 이 자동차 부품 생산하는 중소기업인데 여기는 손실 비용이 900억 원 이상. 그리고 어떤 이제 음향 부품 업체 같은 경우는 2009년에 272억 이상의 손해가 났다. 이렇게 약간 이런 기사들이 났었거든요. 과연 인간이 합리적이었으면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났을까? 약간 그런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저는 그 이제 합리적 선택을 한다는 인간의 의사결정에 대해서 좀 부정하는 편인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합리성이라는 것 자체가 자기가 가진 어떤 지식이나 지혜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합리성의 범주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어떤 지혜,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어떤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하면서 결정을 한 게 합리적 선택일 텐데, 사실은 그 개개인마다 엄청난 그 정보나 지식의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다라는 거는 사실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개인이 자기가 자신은 나는 합리적이고 현명한 선택을 했다고 스스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어떤 사람이 보면 저 사람의 선택은 비합리적인 선택이 되는 거죠. 피님께서 이제 경제학에서 그런 부분까지 사실은 고민을 하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 인간은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되게 좀 공허한 말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는 합니다, 사실. 말씀하신 거는 이제 합리성이라는 것 자체가 객관적 합리성이 아니라 그냥 주관적으로 난 이게 좀 더 좋아 보이는데 혹은 이게 좀 합리적으로 보이는데 정도로 좀 굉장히 주관적인 영역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저는 그 말에 좀 공감을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학교에서 제가 게임 이론 관련 수업을 듣거나 이제 제가 좀 조교로 들어가게 되면은 어떤 걸 보냐면은 게임 이론에서 말하는 인간들은 굉장히 합리적인 인간들이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 인간들이 정말 합리적이라면은 게임 이론 문제를 틀려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거 합리적으로 선택하면 정답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학생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게임 이론 문제들을 풀 때. 이거 자체가 인간이 아닌 거죠. 그 게임 이론을 푸는 그 모델 속 인간은 인간이 아니라 아까 말한 호모 이코노미쿠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종경님과 좀 비슷한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합리적인 천재적 인간을 전제로 한 이론이다. 그렇죠. 그 제가 예전에 이제 공부하던 책 중에 하나가 그 후바드라는 사람이 쓴 이제 금융경제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 근데 거기 보면은 맨 첫 장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보통 첫 장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아내에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그쵸. 부모님에게 이제 하나의 어떤 텍스트북을 쓰고 그 학자가 이 책을 이제 누구에게 바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되게 재밌었던 게 뭐냐면 항상 시장은 비효율적이라고 불평하던 우리 아버지에게 라고 그 책에 적혀 있었어요. 서문에.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 경제, 특히 금융경제 공부를 하면은 이제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는 게 있거든요. 금융시장에서 아까 이제 종경님이 말씀하신 거랑 좀 연관이 있는데 모두가 이제 어떤 완벽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자산 가격 자체가 이제 균형에 도달한다. 그리고 그 어떤 자산 가격이라는 것이 모든 정보를 다 반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시장 자체가 누가 뭐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맨큐 경제학에서 이제 원래 경제 원칙 10대의 원칙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네네, 맞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3원칙인가? 3원칙이 아마 합리적 판단이 한계적으로 이루어진다 아닌가요? 네네. 아마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한계 그렇죠. 효용에 아마 따라서. 제 기억에는 이거 확실하진 않습니다만 네. 아마도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게 한계적으로 이루어진다가 우리가 말하는 그 소위 말하는 인간의 한계할 때 그 한계가 아니라 단위당으로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생산량을 단위당으로 나눴을 때 이거 한 단위에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분석한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맞습니다. 근데 예, 이거는 이제 보통 뭐 미분하고 적분하죠. 근데 예를 들어서 그 합리적 판단이 한계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그 가설 자체가 결국에는 이 인간의 선택 의사결정에 있어서 그 소위 말하는 불합리성? 이거를 오히려 전제하는 이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단위당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다른 그 인간의 개인적인 판단 능력이나 이런 요소를 오히려 사실은 고민을 해봤을 때 이런 식으로 한계적으로 분석을 해야지 이제
타당한 이론이나 이론의 다른 전제나라든지 이런 걸 좀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할 때가 있거든요. 아, 이게 되게 그래서 재밌네요. 전혀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예, 없었는데. 저는 한번 이걸 꽈서 한번 생각해봤어요. 원래는 써 있는 건 그렇게 안 써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예, 네네. 예. 책에는 어떻게 써 있는지 아는데 저도 네, 근데 한번 반대로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약간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우리가 어떤 일반적인 그 노멀한 가정을 할 때는, 예를 들면 어떤 효용함수라든지, 네, 효용함수라고 하면 또 소비자의 행복을 재는 함수죠. 그렇죠. 뭐 그리고 어떤, 무차별 곡선이라던가 네, 뭐 예, 기업의 어떤 그런 기업의 함수를 정해가지고 우리가 기업의 프로핏을 이제 맥서마이제이션 하는 그런 과정, 뭐 그런 그렇죠, 거를 그렇죠, 가정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보통 그런 가정에서 그 가정이 되게 노멀해야 돼요, 사실. 예를 들면은 음, 뭐 어떤 노동을 투입하면 투입할수록 거기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가치를 생산하는 그런 단위는 계속 낮아져야 된다. 뭐 이런 약간 전통적인 가정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그런 전통적인 가정들이 완전히 100% 맞지 않다면 정말로 그 한계적인 어떤, 방금 이제 종경이 말씀하신 한계적인 선택 자체가 비이성적이 될 수 있는 거죠. 전체를 볼 수 없으니까 사람이. 맞습니다. 예. 예, 어떤 로컬리라고 하죠. 수학적으로 뭐라고 하면 로컬리 맥서마이제이션이라고 하죠. 어떤 맞습니다. 지역적인 최대화, 그것만 할 수 있다. 약간 되게 재미있는 분석인 것 같은데요. 네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게 그렇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다시 주제로 조금 이제 원래 돌아와서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기본적으로 인간의 합리적 선택이라는 것은 그 개개인마다 너무 다르고 이거를 총합적으로 분석을 하려고 노력했던 게 행동경제학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아, 맞습니다. 그래서 그 네. 행동경제학 보통 시작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그 카네만이랑 트버스키 이 두 명을 음, 꼽죠. 음. 그래서 제가 알기로 이분들이 원래 심리학자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쵸. 경제학 하신 분들이 아니고 그거죠. 네. 심리학자인데, 이분들이 이제 심리학을 공부를 하신 입장으로서, 이제 제가 이거는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정 100% 사실이라는 게 아니라, 만약에 제가 심리학자라면 심리학을 공부한 입장에서 볼 때는 인간처럼 비이성적인 동물도 없는 거예요. 이분들이 볼 때는. 근데 그렇죠. 경제학에서 자꾸 뭐 인간은 이기적이고 합리적이다. 그리고 세상의 대부분은 어떤 합리적인 인간의 모델링을 통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전통 경제학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볼 땐 이게 정말 마음에 안 들었던 거야. 음, 그래서 제가 그분들이 이제 쓴 책이랑 그분들을 통해서 이제 다른 분이 쓴 어떤 텍스트북을 좀 봤는데, 완전 경제학의 기본 가정부터 다 까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장 기본적인 가정은 이런 게 있거든요. 뭐 트랜지티비티라고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A보다 B를 선호하고 음, B보다 C를 선호하면 C를 A보다 선호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제가 그렇죠. 말을 맞겠나요? 이게 네, 맞습니다. 수학적으로 계산할 때 부등본 네네. 거죠. 부등식인 거죠. 네, 그러니까 예. 부등식이 성립이 돼야 되는데, 뭐 사람은 사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피자를 햄버거보다 좋아하는데 짜장면을 또 피자보다는 좋아해요. 근데 음, 짜장면이랑 햄버거랑 비교해 보니까 햄버거가 더 좋아. 막 이런 게 있을 수 음. 있잖아요. 사람들한테는. 그렇죠?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거를 경제학자들이 보통 이제 인정을 안 하죠. 처음에 이제 그분들이 가지고 나왔을 때. 그런 걸 보고 비이성적인 인간들이라고 표현하죠, 경제학자들.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이 한 게 뭐냐면, 그 경제학자들은 항상 보면은 통계랑 수학으로 보여줄 때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알고 맞습니다. 있는 사실도 통계랑 수학적 모델링을 통해서 보여주지 않으면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음, 갖가지 통계랑 어떤 수학적인 모델링을 해가지고 다 들이밀었어요, 경제학자들한테. 그러니까 이거 이럴 수도 있겠다. 약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분들이 결국에는 그 2008년인가요? 노벨상을 받았죠. 네, 심리학자가. 네, 맞습니다. 2008년인가? 정확하게는 저도 연도까지는 기억 네, 안 나는데, 연도까지는 기억했는데 예. 제가 검색을 지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깐 검색하시는 동안 이제 찾아보고 얘기를 해보면은, 이거 사실 좀 비하인드 스토리지만 제가 경제학에 좀 빠지고 공부하게 된 게 행동경제학 때문에 그랬거든요. 음, 그래서 학부 때 썼던 논문들, 이제 준비했던 논문들 중에서 보면은 그 행동경제학 관련된 논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아, 그냥 하나 기억나는 게 조삼모사 있잖아요. 그 장자 네? 이야기 보면은 원숭이한테 아침엔 3개, 밤에 4개, 이건 싫은데 낮에 4개, 그리고 밤에 3개는 좋아한다. 이게 음, 그냥 직관적으로 봤을 때 똑같은 건데 쟤네들 멍청하네. 약간 이런 원숭이들의 무지함과 원숭이들을 돌보는 사람의 어떤 약간 지혜로움, 이런 거 나타내는 얘기인데, 제가 볼 때는 그게 말이 되거든요. 왜냐면 사람들이 좋은 사건은 빨리 일어났으면 좋겠잖아요.
그리고 안 좋은 사건은 뒤로 미루는 걸 좋아하고.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원숭이가 굉장히 직관적이고 합리적인 건데 인간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렇죠. 아무튼 저는 그리고 좋은 그거에 일이 대해서 예. 아니 그거에 저는 대해서 어떤 분석이 또 있었습니다. 심리적 효과로 보면 그게 훨씬 이득이다라는 분석도 있었어요. 그쵸. 효용으로 보면 행복하죠. 그게. 예. 얀시피님 말씀하시죠. 아니 저는 좋은 일이 나중에 일어나는 게 좋은데 저만 그런가요? 저도 사실 그런 편인데 예. 이거는 매도 먼저 받는 게 낫더라고. 저는 저희 단체로 예전에 제가 중학교 때 체벌을 당한 적이 있는데 한 반이 전체가 다 맞을 때 원래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까? 사실 뒤에서 맞는 거 기다리는 사람들이 제일 힘들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게 저였거든요. 매 때리는 선생님이 힘이 빠져서 좀 이득 보지 않나요? 그게 네. 이것도 또 무슨 논문이 있었는데 그 분석을 해보니까 실제로는 그게 맞습니다. 지금 승민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뒤로 갈수록 이게 힘이 약해져가지고 더 안 아파야 되는데 네. 실제로 개인이 느낀 그 고통의 강도는 마지막에 맞은 사람이 더 높았습니다. 심리적 불안감 이런 게 그렇죠. 예, 있구나. 그게 훨씬 큰 작용을 했다는 거죠. 제가 이제 말씀하시는 와중에 검색을 해왔습니다. 그럼 검색해오신 결과는 2부에 이어서 이야기하도록 하고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준 이야기 르네상스적 인간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